원화가 휴지 조각 된다고 말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요새 참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로 저만 해도 원달러 환율이 1446원이라고 하면 오히려 비싸다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바이더딥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니냐, 지금 사야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한편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이런 이야기들, 원화가 휴지 조각 된다는 말들이 그냥 국내 유튜버들만 하는 괴담이다 라는 이야기를 최근 신년사에서 하신 바가 있습니다. 누가 옳은 말을 하는지도 궁금하실 거고요. 그게 누구건 간에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실질적으로 참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 제가 오늘 해결해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용이 어려워서 궁금하신 게 있거나 다른 여러가지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 시작합니다. 자, 원화 가치 하락의 원인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창용 총재가 이게 거짓이라고 말하는데 거짓이 아닌 이유는 뭘까? 이걸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이 부분에서 자유롭지 않겠죠. 왜냐면 지난 영상에서 제가 집을 사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실물 자산인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장기 우상향할 거다 라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아무튼 그래서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주장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 제가 하나씩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창용 총재는 환율 상승의 원인을 원화 가치의 하락보다는 달러에 대한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학개미나 연기금, 국민연금 같은 거죠. 이런 데에서 해외에 투자하는 게 더 좋다고 기대가 커서 더 많이 투자했기 때문에 환율이 올랐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말이 되는 것 같지만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태국의 바트도 환율이 오르고 있거든요. 태국이 뭐 되게 좋은 상황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태국에 많은 투자를 더 하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전반적으로 달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통화랑 대비했을 때도 환율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원화의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한 나라의 물가 변동, 그러니까 물가에 따른 통화의 실질 가치까지 반영해서 글로벌하게 이 원화, 그러니까 이 통화가 어떤 구매력, 가격 경쟁력을 갖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지표인데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최하점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낮은 상황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여러 가지 물가 등을 고려했을 때도 원화가 가지는 글로벌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도 확인해봤어요. 서학개미랑 국민연금을 이번엔 같이 얘기했는데 최근엔 서학개미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살펴보면 국민연금이 24년 대비 25년에 해외 투자한 그 증가분이 훨씬 큽니다. 91.4%고 개인은 73.9%니까요. 그리고 25년 한 해 동안 전체 투자한 거에서 해외 주식에 투자한 비중도 국민연금이 더 큽니다. 국민연금 34%, 개인 23%. 이런 숫자가 다 공개가 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개인으로서는 국가조차도 이렇게 원화가 불안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개인이 어떻게 해외 투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도 황당하고 그 전체 규모로 봤을 때도 연기금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정말 상황을 바꿨을까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물음표가 듭니다. 그리고 기준금리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와요. 기준금리가 뭐냐면은 국가의 대출이라든지 이자를 줄 때라든지 뭐 같은 얘기죠. 그것의 기준이 되는 금리를 얘기하는데 미국은 여전히 3.75%고 우리는 2.5%입니다. 그 얘기는 달러로 미국에 돈을 넣어두면 어쨌거나 기준금리가 3.75%니까 이자가 그만큼 나오는 건데 원화로 두면 2.5%만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이렇다고 봤을 때 당연히 달러를 선호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주장하는,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거야, 국내 유튜버들이 예상은 잘못됐어, 특히나 높은 환율 뭐 1480원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 건 틀렸어 라고 하는 근거가요, 해외 IB들이 리포트에서 1400원 초반이 맞다고들 이야기한다, 1480원 이야기하는 게 없다라는 뭐 그런 건데요. 사실 뭐 밑에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블룸버그 같은 IB들이 방향성만 맞추는 것도 맞출 확률이 40에서 48% 확률밖에 안 되고요. 이게 맞는지 틀린지 옛날부터 실험을 해왔는데 한쪽에는 정교한 경제 모델을 통해 예측하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고 반대편에는 완벽한 랜덤워크, 그러니까 정말 랜덤하게 만들기 위해서 매일 똑같은 주장만 하는 거예요. 내일 환율은 오늘이랑 같을 거야 라고 주장만 하는 거랑 비교했을 때 후자가 맞을 확률이 더 높다는 거죠. 정말 예측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권위에 호소해봤자 어차피 그것도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보단 지금 시장을 보고 느끼는 바가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특히나 경상수지가 반토막 났어요. 한 달 만에. 경상수지가 반토막 났다는 것의 의미는 무역을 통해 달러를 벌어올 수 있는 역량이 절반으로 줄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는 거겠죠. 경제 성장률도 IT를 포함하면 나아지는데요. IT 영역을 제외하면 1.4%가 됩니다. 3%는 돼야 되거든요. 2.8% 뭐 3% 초반대는 돼야 되는데 1.4%입니다.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경제적인 영향력이 떨어지는 나라의 통화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건 알았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더 정확히는 어디에 투자해야 좋을지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기초적인 레벨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달러 자산에 투자해야 된다는 건 이제 아셨겠죠. 달러 자산에 투자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직 안 하셨다는 전제로 쉬운 방법들 먼저 말씀드립니다. 일단 연금저축이랑 IRP를 활용하셔야 돼요. 여기는 현금으로 투자하는 건데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900만원 정도, 연금저축이 600만원, IRP 300만원 넣으시면요, 일단 뭐 원화 가치가 떨어지건 말건 간에 13에서 16%의 수익률을 깔고 갈 수 있습니다. 소득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을 148만원 환급받을 수 있고요. 5,500 이상인 경우에 118만원 환급을 받게 되니 900만원 기준으로 수익률이 13%고 16%가 되는 거죠. 원화의 가치 하락분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투자를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여기에 입금만 잘 하면요. 그리고 여기에 투자한 돈을 S&P 500이 됐건 나스닥이 됐던 환 노출 방식으로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ETF 끝에 가로치고 H가 붙는 거는 환을 해지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환율을 무시하는 거고요. 당연히 수수료가 더 들겠죠.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환율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이 반영될 수 있게 투자를 이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이걸 하고 나서 ISA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취향상 저는 ISA보다는 직접 달러로 투자하는 걸 선호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패스를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ISA를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달러를 모으셔야 됩니다. 기존이라면은 메리츠 슈퍼 365라는 계좌를 만들어서 하면은 거래 수수료도 없고 환전도 우대를 100% 해주니까 좋았는데요. 이거는 미리 만드신 분들만, 계좌를 만드신 분들만 가능합니다. 국가적으로 지금 환율이 오르는 것의 문제가 서학개미 때문이라고 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이런 이벤트를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나는 주식은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못하겠어 라고 하면 토스에 가시면 외화 모으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1에 얼마씩 이렇게 모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하시면 좋겠고요. 대신 단점은 얘는 나중에 이제 투자를 하려고 얘 돈을 쓰고 싶을 수가 있는데 주식 계좌로 이체가 안 됩니다. 이건 단점이긴 합니다. 세 번째는 이런 혜택이 없는 증권 계좌라도 만들어서 일정한 날짜에 환전을 하는 겁니다. 달러가 쌀 때 환전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주장하실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블룸버그도 못 맞춥니다. 그러니까 그 맞추는데 에너지 쓰시는 것보다는 그냥 정기적으로 뭐 매달 며칠에 얼마씩 환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움직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 집 마련을 하는 겁니다. 내 집 마련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요 관점으로만 보는 겁니다. 지금은. 왜냐하면 지금 집값들이 많이 올랐고 내가 가진 예산에서 좋은 걸 찾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으니까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신 걸 텐데요. 뭐 질문을 주셔도 사실은 서열이 있는 상품에 투자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뭐 특별히 더 좋은 옵션 찾는 게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는 물건의 가치나 가능성을 본다라는 측면보다는 국가가 채권을 발행해서 당장 필요한데 돈을 쓰고 원화 가치가 떨어졌을 때 갚는 것처럼 우리는 내 집 마련을 통해 이게 담보니까 채권처럼 내가 아직 벌지 못한 큰 돈을 빌려온다. 그리고 이걸 나중에 가치가 떨어졌을 때 갚는다라는 차원으로만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이 아파트가 잘 오를지 말지라는 것을 보기보다는 남의 돈으로 사서 원화 가치가 하락한 후에 상환한다. 그러니까 남의 돈을 얼마나 더 빌릴 수 있냐가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냥 내가 사는 상품은 거기에 거주를 하던 세를 주던 간에 실거주하기 좋은 거를 택해야겠죠. 왜냐면 이제 투자자가 없어요. 시장에. 어떤 단지가 실거주 용이성은 떨어지지만 오를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판단하고 매수해서 여러 채를 들고 막 시장을 어떻게 보면 활성화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별도의 투자 가치라는 게 있는 게 아니라 거주 용이성 이퀄 투자 가치가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급지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된다는 가정하에 실거주 용이성만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 가장 좋은 옵션은요, 갭 투자입니다. 대출을 받는 게 좋죠. 원화 가치가 하락할 거니까 그걸 미리 땡겨온다. 근데 대출을 받으면은 원리금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갭 투자를 하게 되면 뭐 이자 대신 집을 사용하게 하니까 내가 추가로 내는 비용은 없는 거죠. 그러면 아마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지금 갭 투자가 불가능하다는데 투자자가 없다면서 무슨 갭 투자냐라고 하실 텐데요. 아직 방법은 있어요. 비규제 지역의 아파트를 매수하시거나 규제 지역에서 주상복합, 그 중에서도 대지 지분이 15제곱미터 이하인 걸 사면 됩니다. 비규제 지역이라고 뭐 다 좋다는 건 아니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구리, 안양의 만안구, 동탄 등에서 매수를 하시면 되고 이곳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요즘 말씀하시는 분들은 이제 서울의 토지 허가가 이제 풀리면은 이제 풍선 효과가 종료될 거니까 걱정하시는 그런 관점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현금이 없으면 이게 뭐 어떻게 되고 말고 중요하지 않아요. 더 많은 현금을 땡겨와서 원화 가치 하락을 해지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서울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까 걱정이 많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방법인데요. 규제 지역의 주상복합 중에 대지 지분 15제곱미터 이하 중에 뭐 역세권이고 좀 살만한 곳을 찾아가지고 가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고요. 레미안 강동 팰리스를 전 좋게 봅니다. 대신에 여긴 가장 작은 평수 20평대만 부합을 하고요. 청량리 쪽에 뭐 L65나 다른 유사 단지들을 보시면은 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레미안 강동 팰리스를 좋게 보는 이유는 8억 정도 갭으로 이걸 매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8억에 6억 풀대출 받아서 14억짜리밖에 못 사는데 얘는 사실 15억이 넘는 단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15억이 넘는 단지를 살려고 하면 6억 대출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봤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옵션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단지들을 더 찾아보고 싶으실 거잖아요. 찾는 방법도 준비했습니다. 호갱노노에서 용적률을 500% 이상으로 설정하시고 세대수는 200세대 이상 설정하시고 역을 기준으로 보세요. 역 근처에서만 보시고 임대 수요가 생길 곳이면 좋겠습니다. 임대 수요가 생길 곳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유의미하다라든지 뭐 예를 들면 학원가가 있는 곳이 좋겠죠. 그리고 그 지역에 많은 단지들이 재건축을 할 곳이면 더 좋습니다. 목동이 좀 생각이 나긴 하네요. 그리고 이 15제곱미터라는 조건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각 단지의 등기부에서 대지권 비율을 보시고 대지 면적 곱하기 한 다음에 세대수로 나눠 보신 다음에 대략 세대당 대지 지분이 15제곱미터 안쪽인지 확인해 보시고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니까 이중 체크 가능하실 겁니다. 이렇게 발견한 서울 내에 좋은 위치에 있는 기왕이면 신축이나 준신축의 주상복합을 택한다면 뭐 아파트보다 당연히 아쉽겠지만 싸게 산 만큼 싸게 팔면 되는 거고요. 당장 갭 투자가 되기 때문에
그 점에서 굉장히 유리하신 부분이 있을 겁니다. 뭐 대외적으로 제가 할 만한 얘기는 아니긴 합니다만 갭 투자가 가능한 단지를 택할 때는 또 대출이 없으니까 신용대출을 결혼하신 분들은 양쪽에서 9,900씩 땡길 수가 있잖아요. 그럼 현금이 부족해도 더 좋은 옵션을 택하실 수 있으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제가 영상을 만든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도 제가 오른쪽 상단에 카드로 남기겠습니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게 부동산이 좋을 거다, 원화 가치 하락을 해지하는데 좋다라고 보면은 리츠 주식이나 ETF 투자하면 안 되냐라고 하시는데요. 사실 리츠 주식이나 ETF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업용 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경제성장률 말씀드리면서 IT 쪽만 괜찮고 나머지는 2% 미만이라고 했잖아요. 그 이야기는 내수가 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리츠에서 투자하는 것은 상업용 부동산도 투자를 하는 건데, 그런 곳들의 경우에는 내수가 살아서 사람들이 거기에 가게를 차리고 월세를 잘 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와 리츠 주식 ETF 투자는 다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츠나 이런 걸로 대체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정 댓글 확인해 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투자해야 되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남겨놨고요. 구독은 사랑이고 좋아요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